스튜디오가 환해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조희성 씨 나오셨습니다. 조명 꺼! 이 영화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찍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액션 그렇게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는데 하는 게 그 정도군요. 오히려 외모가 걸림돌이었다. 걸림돌이고 정말 외모가 걸림돌이고 싶거든요, 저는. 너무 탄탄대로네요. 40살쯤 됐을 때 어떤 배우 남아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자, 드디어 답변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1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듣는 답변. BTV 이동진의 파야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오랜만에 뵙고 보니까 야 진짜 자체 발광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스튜디오가 환해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조희성 씨 나오셨습니다. 네, 조명 꺼.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언제 뵀나 이렇게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17년 전. 네, 17년 전에 있더라고요. 제가 네. 쌍화점 맞습니다. 때 인터뷰를 나눴던 기억이. 그때가 12월 말이었는데 저도 이제 사실 저도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이었잖아요. 근데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고 거기가 이제 삼청동 쪽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한 해 거의 끝나가는 뭐 말일인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랬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아마 군대 가기 전에 그 마지막 작품이었고 그때는 기자님이었으면 기자님 네네. 만나서 질문이 재밌으면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질문이 모호할 때 이렇게 막 꾸며서 얘기하게 되는데 질문이 좋으면 있는 그대로의 날것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때 인터뷰가 굉장히 좀 기억에 좀 아유, 남아요. 뭐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이 세월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오늘 나오게 된 것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크게 기대하고 있는 휴민트 때문인데 네네. 정말 영화 보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제대로 A급이구나. 연출에서부터 연기부터 프로덕션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뭐 영화 나올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긴장도 되시고 또 이제는 익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가 막 되려는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오늘 이 영화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인터뷰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지금 어떤 심정으로 관객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남의 영화는 잘 보여도 내 영화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 편집본을 많이 보고 또 유 감독님 스타일이 네. 중간중간에 확인 붙여놓은 걸 쭉 이렇게 확인을 한번 다 시켜주고 보여주시는군요. 예, 그러면서 네, 적극적으로. 빈 곳들을 좀 채워나가고 영화가 만드는 이의 의도도 있겠지만 그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흐름이 좋다면 이 흐름 안에서 다시 뭐 만드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빈 곳이 있으면 추가 장면도 이렇게 찍고 네. 프로덕션 단계보다 새롭게 또 탄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영화의 결과물을 봤을 때는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고 그때는 이렇게 찍혔었고 이렇게 했는데 관객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런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이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되겠죠. 저도 네. 궁금해요. 정말 요즘 관객들이 네. 휴민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근데 이 영화가 어떤 힘을 발휘할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데이터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예, 걱정도 하시고 걱정이 굉장히 기대도 많은 케이스죠 지금은. 네, 뭔가 약간 지금 한국 영화계의 무슨 첫 번째 타자 혹은 무슨 장남 이런 자격으로 지금 이런 빅시즌에 나온 느낌이 드실 거 아니에요. 네. 유승환 감독님하고는 이제 벌써 세 편째 영화잖아요. 네네. 이제 그래도 다 시나리오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자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한다고 하시나요? 밀수 빼놓고는 네. 안 보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시성이라는 작품을 끝내고 네. 소위 말하는 1번 주인공의 어떤 무게라고 할까요? 큰 제작비. 네, 한영화를 책임지는. 예, 그래서 그 영화를 끝내고 나서 굉장히 그게 무겁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조금 배우들과 앙상블을 이루는 작품들을 좀 하고 싶다. 좀 그거에 대한 부담감에서 좀 내려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있는 찰나에 모가디슈라는 작품이 들어왔고 윤석 선배가 또 계셨고 유승환 감독님이기 때문에 잘 쓰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때는 대본을 안 보고 결정을 했었고요. 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빙을 찍기로 되어 있어서 스케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신께서 광풀 작가와 또 친하시고 둘이 해결하는 서로 두 분이 약간 해결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네. 조 배우가 오케이를 하면 자기네들은 괜찮다. 같은 류에서 또 제작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소통하기는 쉬운 구조가 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뭐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역할이 작으니까 스케줄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출연하게 됐던 케이스고요.
이 휴민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지나오고 나니까 이제 감독님과 작업하는 것은 이 작품이 어떨까라고 얘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만들어갈까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같이 대본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시나리오의 빈곡과 네.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로서 동지로서 움직이게 되어서 네. 이제는 감독님과 이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시나리오는 사실 스케줄표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으로 뭐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절대적인 믿음 예, 뭐 이렇게 예.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더군다나 또 유승환 감독님이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잘 맞는지는 이미 두 편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기로 하고 뭐 정확한 내용과 이런 시나리오라는 걸 받아보고 다 읽어보고 하면 어떤 최초의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와 정말 고생하겠다 싶기도 하고 어떤 영화는 이건 내 입장에서 너무 쉽네 라거나 아니 뭐 상 탈 수도 있을 것 같아. 혹은 뭐 이거 천만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찍기 전에. 역시나 이 작품도 찍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왜냐면 이 작품 도라고 하셨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 작품 하기 전에 이제 나홍진 감독님 작품을 했기 때문에 그 작품도 호프요. 이거를 네. 어떻게 찍으려고 하지? 이것도 네. 찍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 작품도 역시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거는 뭐 현장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대본은 굉장히 좀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뜨거운 연기 기운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제 캐릭터로만 봤을 때 드라마를 좀 많이 좋아해서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네. 비교를 하자면 모래시계에서 박상원 선배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모래시계를 봤을 때의 그 느낌과 지금 모래시계를 다시 보면 네.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겠죠. 네. 다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최근에 봤을 때는 이 박상원 선배님의 이 캐릭터와 연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최근에 다시 보실 일이 예,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 같은 느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품을 하게 됐죠. 네. 드라마도 많이 찍으시고 또 이제 영화도 많이 찍으셨는데 감독들마다 이제 고유한 현장에서의 스타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세 번 해본 결과 가장 다른 감독들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어떤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쨌든 나홍진 감독님, 유승환 감독님, 가능한 사랑의 이창동 감독님 이렇게 네. 세 분과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어. 무시무시할 정도의 장면에 대한 집착과 집요함은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똑같아요. 네.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다르다면 현장 운영 방식이라는 건 다르면 네. 유 감독님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나홍진 감독님은 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한 에너지로 밀어붙이시고 이창동 감독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네. 감히 옆에 못 가게 되는 네. 못 가서 이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꼭 같이 봅시다 하고 무전이 오세요. 네. 그러면 가서 네. 확인하고 아유, 자불한성이네요. 네, 감독님 네. 말씀 듣고 네. 그 입력을 막 시켜서 이제 현장에 가면 다시 까먹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하고 한번 묻게 되고. 네. 너무 긴장했어요. 예. 그런 식의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집요함 때문에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래서 네. 제 입장에서 스타일만 좀 다르지 네. 어떤 면에서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네, 그런 답변이시네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전에도 사실은 조희성 씨가 액션 연기를 너무 잘한다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뭐 심지어 유단자시잖아요. 어려서부터 또 이제 그런 거에 능숙하시기도 하시고 더군다나 아무리 유단자고 그런데 능해도 약간 좀 팔다리가 짧으면 그게 좀 그런가요? 덜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첫 번째 장면을 보면서 사실상 영화 속에 도입부에 등장하는 이제 액션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수린이란 여성을 구출로 갔다가 상황이 바뀌는 바람에 사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격투를 벌이는데 총을 못 쓰잖아요. 네네. 그 공간이 좁아요. 네네. 이 좁은 상황에서 다대일로 오로지 격투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호쾌한 느낌이 있는 게 네네. 일단 실내가 좁고요. 네네. 팔다리가 굉장히 기시고 네. 정확하시고 또 이제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하니까 보면서 굉장한 어떤 그 쾌감 같은 게 처음부터 있더라고요.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액션 연기를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비열한 거리 같은 데서 액션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고 사극에서도 하셨고 네네. 액션 연기를 할 때랑 액션 연기가 아닌 소위 뭐 감정 연기라고 액션도 감정이 있지만 마음가짐이 다른가요? 아니면 연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예, 연기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네.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액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네. 그 액션 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난 액션 연기 잘하고 싶어라는 네. 어떤 열망도 없고요. 네. 시내에서 필요하고 영화적인 어떤 표현 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의 하나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네. 액션은 배우로 꿈꾼 적도 없고 네. 액션 솔직히 잘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는데 하는 게 그 정도군요. 예, 그냥 네. 그냥 있으니까 네. 그게 진행상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네. 큰 어떤 의의가 없거든요 거기에. 네네. 그래서 액션을 잘한다고 얘기를 들 때마다 좀 부끄러워요. 내 액션은 뭐가 뭐 특별하다고 잘한다고 얘기하는 걸까? 액션은 다 나 말고도 다 하시는데 그냥 그런 거지. 저도 그래서 제 액션 연기를 보고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냥 다 네. 하는 거니까 나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인터뷰 시작을 망언으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느낌이 잘 없어요. 액션을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돌 이제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제 똑같은 칼군무 같은 걸 하지 네네네.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동작을 뭐 5명, 7명의 멤버들이 해도 특별히 춤선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죠, 좀 있죠. 특별히 덜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똑같은 동작을 하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춤선이 좋다고 근데 그럴까? 그 친구들이 춤을 좋아하거나 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고 하는데 네. 저는 액션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거든요. 네. 그냥 예를 연기를 들면, 잘하고 싶으신 예, 거죠? 아이돌 중에서도 또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네네. 있잖아요. 그 노래를 잘하고 싶은 쪽이지 네. 춤으로 내가 어떤 세상의 평가를 받겠다라는 네. 쪽은 아니에요. 물론 다 같은 퍼포먼스 일종이라고 보면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그거 자체로는 더 특별하게 또 연습을 하거나 뭐 내가 거기에 감각적인지는 잘 모르고 네. 살고 있는 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사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액션 연기를 사실은 따로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건 액션 연기라고 말하는 분량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많은 영화란 말이에요. 네. 특히 이제 극 중에 조과장, 조인성 씨가 하셨던 연기가 그런 건데 이 영화의 후반부는 정말 뭐 엄청나게 긴 그 액션 시퀀스가 있는데다가 건물을 들어가면서부터 뭐 1층부터 시작해서 다 훑으면서 모든 액션을 다 하고 돌아 나와서 바깥에서 액션을 다 끝나는 네네네. 그런 엄청난 장대한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네. 사용하시는 무기도 네. 격투로 시작하지만 1층에서는 또 권총 같은 거 사용하시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준경 있는 그런 총을 네네네네네네. 사용하시기도 하고 총을 뭐 약간 이렇게 자루를 잡아가지고 격투할 네네.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로도 쓰고 네네. 마지막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예, 방식까지 예.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연기라는 게 대장장이 연기로 출연하면은 실제로 쇠를 잘 다루는 연습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의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말 타려면 말을 타는 연습.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제 이것이 그 나누어서 찍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대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액션 장면들을 하려면 실제로 그걸 소화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하세요? 연습 같은 연습은 해야죠. 그쵸. 그거는 연마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우연인지 이게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작품부터 그리고 뭐 호프라는 작품에서도 뭐 스티커에 나와 있지만 이게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많이 잡아봤어요. 무빙부터 해가지고 뭘 많이 잡아봐가지고 또 국정원으로도 요원으로도 예, 여러 몇 번 번 나오시고 해보고 뭐 네.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익숙함도 있었고 할 때마다 파지법이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을 좀 그건 경험이겠죠. 네. 경험에 의해서 뭐 익숙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연마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연마를 많이 했죠. 네. 그 후반부 장면은 엄청 오래 찍으셨겠죠? 예. 네. 뭐 고생이 뭐 사실 모든 영화가 다 고생이겠지만 이게 말이 언제 끝나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네. 이게 끝나긴 하는 걸까? 그날이 올까? 네. 뭐 오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네. 이런 마음으로 찍었던 것 군대 같아요. 입대한 그런 기분으로 네. 사실 그 액션 특히 이제 그 연출에 있어서도 이제 워낙 유승환 감독이 장인이시잖아요. 근데 예전에 베를린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인물이 격투하다가 이제 주인공이 떨어져도 꼭 아픈 데로만 떨어져요.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돌이 튀어나와 있다거나 계단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영화를 찍으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장면들은 어떤 거였을까요?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건 뭐 특히 뭐 저는 뭐 와이어까지는 쓸 때도 있고 뭐 네. 그런데 네. 저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정이 좀 어려웠어요. 액션을 액션하면서의 하면서. 네. 감정이 좀 네. 어려웠었고 감독님이 저한테 후반 작업할 때 연락이 한번 오신 적은 있어요. 자기가 액션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감독님하고 찍었으면 액션은 좋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아니고 네. 눈빛이 달라. 눈빛이 참 음. 좋아. 이 연기 액션 연기 할 때 그 네. 눈빛이 참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유 감독님이 저랑 작업하는 그 액션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액션을 하는 이 저희 표정과 감성과 감정이 당신의 결과 좀 맞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제 세 인물 사이에서 운명이 결정되는 네네네네네. 어떤 네네. 장면이 전광석화처럼 펼쳐지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들은 실제로는 어떻게 찍나요? 물론 반복해서 여러 번 찍겠지만. 네, 근데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 이제 네. 그게 유 감독님의 현장성이 있는데요. 네. 찍어보면 시나리오대로 안 갈 때도 있고, 특히나 로케이션 상황은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바뀌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모가지 때도 그랬고, 뭐 밀수 때도 그랬고. 네. 사실 밀수는 제가 죽는 거였는데 다시 살린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 사실 이게 많은 변화를 주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를 어떻게 끝낼까 굉장히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어떤 그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장면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서로 다른 우리가 좋아했던 그런 액션 영화들을 싹 호명하는 느낌? 네네네. 저는 장르 영화에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네네네.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1층 로비에서 싸울 때는 누가 봐도 야 이건 매트릭스 보는 거 아니야? 네네네. 이런 느낌도 네네네. 있고요. 총을 거꾸로 잡으면 이 킬리 윌리엄 같은 영화가 떠오르기도 저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약간 오월동주라고 그럴까요? 서로 적이어야 할 네. 북한의 요원이 이제 박정민 씨와 함께 싸울 때는 저는 첩을 싸움 같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았던 무슨 존윅 같은 영화 이런 것들이 다 호명이 되는 느낌들이 네네네네네. 있어서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런 영화들을 어떤 경우에는 떠올리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느낌을 빨리 캐치하면 표현해내기도 쉬워요. 감독님이 그 검명도 하시나요? 검명을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그 감독님 워낙 영화를 많이 보시고 그쵸. 영화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구나. 그런 장면에서의 박건과 나의 모습이 나오길 바라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 놓여져 있을 때 원하는 걸 아니까 빨리 캐치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좀 무의식 속의 소통이 좀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공간은 또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액션 장면들이나 블라디보스토크의 장면들이 이제 라트비아에서 찍으셨잖아요. 네네. 해외 촬영도 많이 하셨을 테고 모가디슈에서도 고생하셨고 그런 라트비아에서의 촬영 자체는 어떠셨습니까? 이광수라는 배우가 네, 제가 또 간다고 하니까 네, 와 대단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해외 촬영이 오래 하는 작품들을 몇 번 했으나 갈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 2주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네, 그냥 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거는 쉽지 않고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힘듦이 캐릭터의 부여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얼굴에 부여가 되거나 거기에 네. 힘을 얻기도 하죠. 상태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들이 화면 속에 녹아든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거기에서 좀 어드밴티지를 받는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네. 사실 이제 영화에서 조인성 씨 이제 포스터를 보면 사실은 나머지 세 배우는 얼굴만 나오고 조인성 씨는 기럭지가 나와요. 그래서 포스터 전체 면적의 절반이고 영화에서도 확고한 중심을 차지하고 계신데 근데 영화에서 이제 또 감정선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드라마 이야기가 많은 건 또 박정민 씨 쪽이 이 드라마가 많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두 남자에 주목해서 거기다 이제 신세경 씨까지 보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이 사실은 이게 중요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만나는 것은 거의 영화의 없죠. 후반부 네네. 전화 처음 네. 하는 것도 후반부고 아예 이제 클라이맥스에 가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건데 박정민 씨하고 이제 밀수에서는 직접 싸우기도 하셨고 네. 그 액션 장면도 굉장했는데 박정민 씨랑 함께 하셨던 건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 영화에서. 정민이가 점점 성장하는 배우라는 건 뭐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저도 그런 성장했을 때 선배님들과 굉장히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전 특히 여자 배우 선배님과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대현 선배 그리고 고현정 선배님 네. 뭐 최근에 김혜수 선배님까지 그런 선배들과 작업을 하면서 이게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점점 후배가 많아지고 현장에 제 선배로서 놓여지게 네. 되어 있는데 김윤석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도 그렇고 정민이 형이랑 연기할 때도 그렇고 네. 정민이가 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이 선배 배우들은 나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생각할 게 더 많아지는데 이 후배 배우 입장에서는 마음껏 하면 되는 그렇겠네요. 그런 자유로움이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호프라는 작품에서도 정민이 형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민이 같은 역할일 수도 있겠죠. 아, 성이 다르니까 네, 헷갈리네요. 두 정민. 네. 그때도 되게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네. 선배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니까 난 연기만 자유롭게 그러네요. 하자. 그리고 요번에 가능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 연기에만 신경 쓸 수 그러네.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부럽죠.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느꼈으면 좋겠고 네. 나도 이제 그런 선배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민이와 네. 작업을 했어요. 그런 쪽으로 점점 힘드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현장 분위기도 책임지셔야죠. 뭐 아직은 이제 현장에서 가장 뭐 위라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네네네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날이 곧 설경구 씨나 황정민 씨처럼 올 네. 거고. 네. 네. 그런 날까지 버틸 수만 있다면 네네.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신세경 씨와의 어떤 그런 합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세경 씨는 굉장히 스마트한 배우라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영화에서 처음 만나신 거죠. 수많은 드라마에서 그 친구를 봐왔고 네. 그리고 아역부터 연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감독이 뭘 원하는지 네. 그 포인트를 얘기한 거지 이게 전체를 바꿔달라는 건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이 전체를 바꾸려고 해서 이 시간을 많이 잡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효율적이군요. 효율적이게 연기를 잘 해내서 네. 감독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네. 시간 내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가 연기를 물론 예술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잘 해내낼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깊게 토론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잘 운영하는 네.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그 배우가 어떻게 하는 타입인지가 이해가 되는 예, 예.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신세경 씨를 이제 극 중에서 잠깐 뭐 그 아리랑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제대로는 이제 호텔 방에서 원래는 이제 돈을 매게 한 그런 것처럼 보이게 초반에 보면 이제 러시아 사업가를 내세워서 데려오게 하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조인성 씨에 대해서 봤던 거는 이제 들어서자마자 그 사이에 별일 없었느냐는 걸 물어봐요. 별일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이제 북한 출신인 두 남자의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아직 속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의 악의 다툼을 바로 직전 장면까지 계속 네네. 봤거든요. 사운드로도. 네네네. 그랬는데 서울 말투로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로 별일 없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영화 속에서 무슨 감정 같은 게 많이 따로 이렇게 설명되는 인물이 아닌데도 그게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거예요. 느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신경을 되게 많이 썼던 대사 중에 하나였어요. 네. 수린이 때도 그렇고 휴민트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네. 굉장히 차갑지 않게 그리고 사실 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정보를 넘겨주고 네.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게 해서 네. 당신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래를 하는데 국정원 출신인 내가 당신의 절대적인 편이고 친구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따뜻하게 상대를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그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기존의 국정원이라고 하면 차갑고 싸늘하고 네. 무섭고 네. 이런 거라면 다정다감하게 실제로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하나원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네. 국정원 그 사람을 만나면 네. 그 사람한테 마음이 정말 뺏길 정도로 따뜻함을 느꼈다고들 인터뷰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둘 데 없는 사람이 따뜻한 국정원 사람이라면 마음이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자. 친구처럼 따뜻하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주는 말투로 대화할 수 있는 좀 캐릭터로 좀 만들고 싶었죠.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사실은 이제 이 캐릭터는 서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캐릭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투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이런 걸로 암시를 해야 되고 드러내기보다는 감춘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별일 없었어요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사람의 기술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별로 다감하지 않은데 다감한 척하는 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오랜만에 이제 포섭해서 만나는 그런 정보원이니까 그 사이에 혹시 들킨 건 아니야? 라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다감하게 한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 조인성 씨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달콤한 목소리에다가 그 상황이 더군다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연기로 나오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인물이 굉장히 입체적이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네, 감사하죠. 아니 정확하게 그렇게 느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은 그 장면까지 보면 이게 초반 장면이니까
아,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러브라인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거는 네네. 자막 경고를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영화를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저는 좋았던 게 삼각관계가 아니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딱 봐도 이미 그 박정민 씨하고 그 신세경 씨 사이에서는 북한에서 러브라인이 과거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잖아요. 그러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다시 만났는데 새로 오게 된 거니까 전 남친과 현 남친 사이에서의 신세경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대중적으로.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다는 네. 것이 굉장히 신선했고 오히려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도 힘들고도 하는 순간들, 극적인 순간들에 대한 증인 같은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인물의 위치라고 그럴까, 감정적인 이런 걸 어떻게 스스로가 파악하셨습니까? 감독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들을 네. 나눴죠. 휴민트 영화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면서 장치가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조과장이 움직이는 장치가 약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멜로가 조과장이랑 뛰게 됐을 경우에는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조과장이라는 캐릭터가 좀 작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캐릭터가 너무 작아진다. 대승적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라고 설정을 한다면 네.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 이 캐릭터한테 어떤 매력을 줄 수 있을까? 네. 슬픔과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복합적인 캐릭터들은 네. 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데 모든 것들을 받아주는 예수님 같은 캐릭터는 물론 예수님은 위대하지만 네. 캐릭터로서의 매력은 있나? 네. 그러면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네. 결국엔 그 멜로는 없는 걸로 대승적인 걸로 조과장 캐릭터를 운영해 나가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고 네. 운영을 하면서 저한테 어떤 당위성이 필요했어요. 네. 스스로 당위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선아한테 헌법을 얘기하면서 당신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국민입니다. 네.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블랙 요원이 대한민국 국민이 휴민트에서 활동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서 해외로 납치를 당하는데 그러면 본부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네. 국민을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납득이 되나? 그게 국가의 품격인가? 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어요. 네. 국가는 외교적인 상황과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움직이지 말라고 조직 개선을 할 수 있으나 네. 나는 내 신념과 이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네. 도래를 하게끔 캐릭터를 운영해 나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더군다나 너무 인상적으로 그 수린이라는 인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세경 씨가 연기한 선아라는 인물의 이전 인물이고 두 인물은 심지어는 같은 식당에서 같이 알고 네네. 있었던 사이고 수린을 못 지켰던 최초의 네. 휴민트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인물의 에너지는 뭘까, 행동 원리는 뭘까를 생각할 때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네. 거겠죠. 특히 이제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과 네. 관련해서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인물을 묘사할 때 조금 전에 아까 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신 게 전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박정민 씨는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연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서사가 너무 극적으로 네, 마련되어 맞죠. 있어서 그냥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관객이 다 알겠어요. 근데 극 중에 이름이 나오나요? 네, 조과정입니다. 그쵸? 네,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최소한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조라는 성만 알고. 네. 그리고 이 인물은 가족에게 폐가 될까봐 가족을 만나지도 않는 인물이고 네. 과거에 연애를 했는지 지금 기혼남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과거 서사가 없어요. 네. 그리고 현재조차도 지금 현재 무슨 러브라인도 없고 그나마 가장 친한 사람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이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임대리인데 그 사람도 임대리예요. 네. 거기다가 임대리하고는 상통할 때보다 대립할 때가 훨씬 더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같이 밥도 잘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보면 이 인물은 철저하게 고독한 인물이고 네. 단독자이고 네. 정보가 없어서 관객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네네. 근데 배우는 그것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소리나 네. 눈빛이나 이런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저는 관객으로서 굉장히 신선하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배우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서사에 의존 못하니까. 예, 그래서 호텔에서 가만히 있다가도 고민을 하다가 네.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이러면 일어나서 적고 그게 한두 네. 번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 거기서 이제 소녀들이 아, 나오고 네네네. 그 친구들이 물론 프로덕션 단계에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연기할 때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그렇겠네요. 하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를 네.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과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게 이게 조과장 같은 캐릭터구나.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네. 이 차곡차곡 저한테 쌓여서. 쌓여서 아, 느낌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이거 구체적 느낌이라 네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여야 되겠다. 그렇게 떠올릴 때도 있고 그랬었어요. 네. 사실 이제 영화의 첫 장면도 사실 인상적인데 핵심적인 주인공들을 어떻게 등장시킬까 하는 모든 감독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근데 박정민 씨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등장시키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연기보다는 연출의 힘으로 등장시키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어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다트로 해결을 하는데 아예 그 인물을 어둠 속에서 얼굴 안 보이게 실루엣으로만 처리하고 다트로 이제 상대를 기상천외하게 제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란 듯이 카메라에 자기가 누군지 그쵸. 이름을 통성명하면서 얼굴 들이미는 클로즈업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강렬한 네. 들이밈이잖아요. 반면에 조인성 씨는 영화의 첫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 영화의 미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뭐 타이포그라피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영화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지옥의 목소리에 나오는 마틴 신 같은 거예요. 네네네네. 마틴 신도 거기 초반에 나오잖아요. 호텔 객실 같은 데서. 네네네네. 혼자서 이제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일어나니까 일어나가지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침대 걸터 앉으면 옆에 영어로 휴민티에 네네. 휴먼이라는 단어가 떠요. 처음엔 휴먼이 먼저 뜨고 나중에 네네. 인텔리전스가 뜨거든요. 네네. 근데 피곤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잖아요. 고독하기도 하고. 근데 옆에 휴먼만 뜨니까 저게 인간이지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장면이 인상적인 건 마지막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시 그 숙소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면 영화가 끝이에요. 네. 사실상 그 사이에는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본다면 조인성 씨가 아침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네. 끝나거든요. 영화가. 네. 하루 동안 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이게 성공인지 실패인지도 잘 몰라요. 네. 끝까지 가면.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 조인성 씨가 확고한 중심을 이룬다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쓸쓸하고도 고독한 감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들을 연결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요. 그 지금 우리의 일상인 거 같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네. 어떤 날은 정말 와 이런 하루가 있나 싶을 정도의 큰 파도가 오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런 날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다는 네. 거죠. 그게 일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함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도 조과장이라는 사람도 한 직장인으로서 좀 특이하지만 특수한 인물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한 개인으로 봤을 때 네. 되게 남들이 봤을 때 뭐 국정원 다니면 뭐 특별한 일 하는 거 맞죠. 근데 우리 드라마 미생처럼 한 조직의 네. 과장이죠. 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일상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불 켜고 일어나서 그 피곤함과 그 아침에 그렇게 물을 그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왜 간밤의 수면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표현했고 네. 마지막도 오늘 하루는 어땠나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클로즈업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줬던. 마지막 장면 바로 직전도 이렇게 트렌치코트 입고 네네. 걸어가는 뒷모습이잖아요. 네. 뒷모습만 봐도 쓸쓸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네. 굉장히 강렬한 그런 정서적인 느낌으로 돌아오고요. 고맙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사실 공들여 찍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뭐 신세경 씨랑 박정민 씨가 대화하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장면들을 공들여 찍었는데 조인성 씨랑 관련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본 것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배우의 연기도 있지만 연출의 영역도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영화에서 조인성 씨가 굉장히 클로즈업된 상태로 정지화면으로 끝나고 다음 장면과 디졸브를 통해서 네네네. 연결되는 장면이 두 번 있어요. 네네네. 신세경 씨가 그런 장면이 한 번 있었던 걸로 네네네. 기억하고 박정민 씨는 없어요. 네네.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조인성 씨가 그렇게 클로즈업으로 등장해서 표정으로 많은 것을 드러내주고 다음 장면으로 전환될 때 저는 굉장히 클래시컬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예. 네.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요즘 디졸브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 페인 같은 감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굉장히 차갑고 얼핏 봐서는 살벌한 그런 세계를 다루는 것 같지만 이 영화는 사실은 좀 굉장히 다감한 영화인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조인성 씨가 갖고 있는 배우 고유의 느낌을 포스트 프로덕션에서 연결시킨 거잖아요. 네네. 디졸브를 통해서. 네네네. 그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처음에 휴민트를 받았을 때 유 감독님이 그랬어요. 클래식 연기를 좀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그게 무엇일까? 잔기술을 쓰지 달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담게끔 연기를 해달라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네. 인상을 많이 쓴다던가 네. 아니면 애써 감정 상태를 표현해낸다거나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음속에도 갖지 않으면 그건 가짜일 테니까 마음속에는 갖고 있대 얼굴로는 표현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항상.
사실은 낱낱이 여쭤보고 싶은 마지막 한 장면이 있는데 아무리 스포일러 경고를 해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돌려서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에 임 대리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정반대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너무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네. 제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이 보실 테니까 여쭤본다면 배우 입장에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을 때의 이 조 과장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셨습니까? 참 애틋하고 힘들구나. 못 지켜줘 좀 미안한 마음 같은 게 많았었어요. 그걸 역설적으로 표현한 건가요? 예, 그런 것들도 있어서 네. 나의 미안한 마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예, 그냥 그런 감정을 가진 채 연기를 했어요. 이걸 뭐 사실 낱낱이 말하면 오히려 이제 영화에 대한 반응이 깨질 수도 예.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5초 안에 TV 셋톱박스를 찾아보세요. 5, 4, 3, 2, 1. 정답은 TV 뒤. 감쪽같이 숨어있죠? 선 없이 더 깔끔하게. 어디서든 자유롭게. SK 브로드밴드의 초소형 셋톱박스 스마트 3 미니. 지금 SK 브로드밴드 기가 인터넷과 BTV를 신규 가입하면 이동식 TV까지 무료. 이것이 바로 BTV 무빙.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사실 이제 영화에 관해서는 많은 것들 더 여쭤보고 싶지만 또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 영화 외에도 저희가 약간 질문을 좀 더 드려도 괜찮겠죠. 그럼요. 사실 이 영화 이전에도 이제 국정원 요원을 벌써 3번이나 하셨고 이전에 무빙도 있었고 또 모가디슈도 했는데 저는 모가디슈에서의 조인성 씨 연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의 조인성 씨를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네, 오랜 세월 봐왔지만 모가디슈에서 보면 사실은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그 인물이 어떻게 보면 무대뽀이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오만하기도 하고 또 연기할 때 이렇게 막 배는 밀고 막 연기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또 모양 빠지는 인물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조인성 씨한테 한 번도 못 봤던 네네. 그런 어떤 연기를 저렇게 맛깔지게 멋지게 하시는 거에서 깜짝 놀랐는데 맞습니다. 모가디슈 때의 그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기하셨습니까? 허세 가득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네. 그 안기부 시절에 그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왠지 무섭고 허세 가득하고 조직이 자기인 마냥 네. 행동하고 아나무인이잖아요.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 모습을 희화하고 싶었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네. 조직 뒤에 숨어가지고 네. 조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빈털털이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본인도 연기하면서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재밌었어요. 그쵸? 그리고 네. 여러 가지의 실제 제가 봤던 상황들을 네. 조금 따와서 캐릭터에 왜 녹여내기도 하고요. 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도 막 하게 되거든요. 막 비행기를 멈추기도 하는 뭐 행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영화에서 나오진 않지만 그때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저랑 친한 사람인데 뭐 그 사람의 행동에 보면 뭐 가관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지?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게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I know 뭐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은 뭐 이해했다가 뭐 의학을 뭐 했다가 막 보담아 줬다가 뭐 날카롭게 뭐 협박도 했다가 막 그렇게 좀 너무 열려 있는 게 많은 캐릭터라 훨씬 더 다가가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조인성 씨 이제 사실은 영화 하나를 다 검영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기가 어려워서 하나만 더 검영하고 싶다면 과거에 찍은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비열한 거리입니다. 비열한 거리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배우가 젊었을 때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이제 병두라는 캐릭터로 전 기억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물 참 안타깝기도 하고 겉으로 막 센 척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여린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극적인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비열한 거리가 사실 이제 그 나이하고도 사실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배우로서의 또 다른 한 절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비열한 거리를 지금 한번 떠올리시면 어떤 영화였습니까? 조인성 씨한테는. 뭐 영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그 시대, 그 시기가 참 기억이 나요. 네. 지금은 어떤 편견 같은 게 물론 있겠으나 편견이 깨지고 다양성을 열어주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네. 그때는 저같이 생긴 배우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많았던 시절이라고 네.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조폭 영화들도 많았었고 네. 외모를 벗어난 어떤 그런 센 역할을 해서 배우를 인정받아야 되는 오히려 외모가 걸림돌이었다. 걸림돌이고 그쵸. 어떻게 하면 이거를 벗어 던지고 정말 외모가 걸림돌이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걸림돌이 안 되네요.
너무 탄탄대로네요. 부럽네요. 네, 부럽다고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기여서서 네. 동건이 형의 해안선 아, 뭐 예를 들면 뭐 네. 똥개 아, 그리고 그러네요. 비어랑거리까지 이게 쭉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피해야 되는 어떤 숙제 같은 게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쌍화점이라는 작품도 그런 거에서 그러네요. 탈피해서 제발 그런 식으로만 봐주지 마세요라고 하는 항변 같은 아, 그 시기만 사실 기억에 남아요. 영화 자체는 어쨌든 다 평가를 받았고 네. 흥행은 많이 되지 않았으나 영화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는 영화로 자리매김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저를 보게 된다면 탈피를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쳤던 26의 조인성이었던 네. 기억이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아요. 영화 네. 자체보다. 이 대답도 너무 인상적인. 거기 심지어 머리도 빡빡 깎고 예, 나오시잖아요. 예, 일부러 예, 볼품없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드라마를 네. 더 많이 했었고 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뭐 TV 드라마 출신이 음. 영화로 어떻게 들어오게 폄하하는 그런. 예, 그게 네. 쉽지 않았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들이 더 오히려 기억에 남아요. 이 영화는 어쩌다 TV에서 해주면 보는데 네. 그때마다 그때 조인성이 생각이 나서 아, 보기가. 보는 저는 굉장히 좀 괴로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정반대로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의 조인성 씨라는 사람의 배우로서나 아니면 실제 캐릭터나 그게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네네네. 그런 작품을 볼 수도 있겠죠. 네네. 사실은 19, 20살 때부터 배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영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제일 기대되는 게 올해거든요. 야, 이런 것도 정말 배우로서 너무 큰 복이 아닌가 싶은데 한 해가 시작되면 아, 올해 한국 영화 어떤 게 있나 이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렇게 꼽아보기도 해요. 화제작들을. 근데 대중적으로나 이런 걸로 이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영화가 3편인데 그 3편의 공통점이 감독이 집요하다라는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 조인성 씨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게 무슨 할리우드에서 디카프리오도 불가능한 그런 감독 이게 뭐가 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너무 무섭습니다. 2026년 지금 너무 중요해서 휴민트도 지금 너무 중요하지만 또 앞에 또 2영화가 더 있어요. 네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둘 다 너무 기대가 돼서. 하나는 이제 호프인데 이 영화는 진짜 벌써 몇 년 전부터 너무 많은 말들이 있었고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또 나홍진 감독의 지독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 같은 거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네네네. 거고 스포일러 때문에 어떻게 캐스팅 되셨고 또 현장에서 다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 캐스팅이 다 가능한 사람도 그렇고 호프도 그렇고 네. 유 감독님과 다 연관이 아, 되어 유 감독님이 있거든요. 가운데서 이렇게 다 커넥터군요. 네. 나중에 저도 들은 거예요. 네. 나 감독님한테 어떻게 선배님을 처음 생각하게 됐는지 어느 날 밀수 편집본을 가지고 나홍진 감독님 모니터를 듣기 위해서 나홍진 감독님 사무실에서 영화를 같이. 봤나 봐요. 네. 감독님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작업들 많이 하시죠. 하시거든요. 네. 그때 저를 보신 거예요. 네. 개봉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 편집본을 그걸 보시고 아 조인성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그 작품을 하게 됐고 근데 나홍진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사실 저는 감독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민이 형 같은 경우에는 나 감독님이라고 한 작품 했으니까 심리 상태로 봤을 때 함께했던 이 배우와 네. 첫 장면부터 좀 이렇게 가길 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현장에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호흡을 좀 맞춰본 배우와 함께 이렇게 몸을 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호프는 네. 저랑 한 번도 호흡을 맞춰보지 않은 나 감독님이 네. 거기도 라트비아 시골에 가서 네. 2달 반을 찍는 거예요. 첫 촬영부터. 네. 리허설을 하고 뭐 하고 그 촬영장 로케이션 올라가는데 뭐 매일같이 1시간 반을 차 타고 막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네. 근데 촬영을 몇 번 진행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처음 작품을 하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친숙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 산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겠네요. 이러니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우리가 이제서야 만났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영화를 끝나고 나서는 참 좋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처음 만났지만 몇 번 같이 작업을 했던 느낌의 감독님이에요. 네. 야, 그것도 굉장히 네. 의외처럼 다가오는 그 포스터에 나왔던 그 장면 속의 그 공간이죠? 그쵸. 네. 그 산에. 그 포스터에서도 나오시잖아요. 예. 그 장면도 굉장히 강렬하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무슨 장면인지 말해주면 안 되죠? 아마 나왔을 텐데 외계인한테 쫓기고 네.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네. 동네 형이 말 타고 저를 이제 구출해 주려고 하는 장면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조인성 씨를 알고 봐야 조인성 씨로 보이지. 네. 그런 면에서 그 티저 포스터에 압도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또 한편의 작품은 언제나 기다리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첫 손가락에 꼽고 싶기도 한 바로 이창동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또 어떻게 출연하시게 됐고? 그것도 네. 이것도 유 감독님? 네 라트비아에서 유 감독님이랑 휴민트 찍고 있는데 네.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저는 저랑 이제 관계가 없는 일인 줄 알고 그냥 네. 뒤에서 있는데 강희정 대표님이랑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그냥 들려가지고 들은 거예요. 이창동 감독님 전화 오셨는데 내가 뭐냐 촬영 중이라 못 받았네. 내가 이따가 전화 해야겠다면 두 분이 얘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촬영하려고 왔는데 아유 자기 때문에 전화가 온 거야. 네. 그래서 그럴 때 짜릿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때문에 왜요? 작품을 들어가시는데 자기 컨디션을 묻더라. 그래서 그때 좀 놀랬죠. 네. 놀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창동 감독님 스타일이 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준비하다가 또 멈추시기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락이 다시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일단은 자기 상태를 물어봐서 그냥 얘기를 해줬어 라고 이제 기다려 보자라고 했는데 뭐 한동안 또 다시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러고 있는데 라트비아 촬영 끝나고 이제 모든 배우들은 다 가고 저랑 감독님이랑 몇 명의 이제 최소한의 스텝을 꾸려서 이제 태국에 네. 가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유 감독님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겠냐. 시나리오를 건네주려고 한다. 드디어 다 쓰셨군요, 그 사이에. 예. 오래 쓰시죠. 예, 그래서 시나리오가 오는구나. 어.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읽어보고 네. 가서 하겠습니다. 네. 했던 기억이 있죠. 지금 다 찍으셨잖아요. 영화는 아직 못 보셔도. 다 찍고 나니까 느낌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네. 연기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배울 게 많았고 그리고 또 경구 형과 도현 선배의 네. 연기를 특히 도현 선배랑은 몇 년 만이지? 우리가 19년 만이에요라고 했던 거예요. 네. 별을 쏟아 때 뵙고 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도현 누나 연기를 보면서 옛날에 제가 생각했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현 누나가 연기할 때는 연기 같지 않거든요. 항상 보면서 네. 실제 상황인가? 네. 도현 누나랑 얘기했을 때 내가 연기하는 이 말을 배웠었구나. 그때 기억이 나면서 도현 누나랑 연기하는 게 되게 반갑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진 않지만 제가 보고 배운 게 그거였는데 지금도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경구 형도 마찬가지고 여정이도 너무 현장에서 여정이를 다 사랑을 했어요. 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 네. 현장을 항상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앙상블들이 좀 잘 맞았던 작품이라 저는 전에는 이창동 감독님이랑 작품을 하지 않아서 소문으로만 듣잖아요. 네. 현장이 어떻다. 네, 어떻다. 쉽지 않다. 오케이 네. 받기가. 근데 도현 누나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밀양 때보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네. 정말 내일 또 현장에 나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네. 현장이다라고. 감독님 늙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누나 정말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네. 얘기. 되게 분위기가 좋게 더 기대가 진행됐던 현장이었어요. 네. 휴민트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정말 2026년 끝날 때쯤 되면 와 조인성 씨한테 한 해가 어떤 해였을까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옛날에 그 인터뷰가 너무 생생한 기억이 있어서 저도 인터뷰를 제가 쓴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뷰 외에도 메모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눈빛에 관해서 메모한 게 있더라고요. 그때 질문도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직접 뵀을 때 특히 이제 영화에서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선하고 이 소년 같고 슬픈 눈빛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배우가 눈빛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눈빛에 좀 싸늘한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예를 들어서 조니 데비나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도 실제로 슬프면서도 어떤 그런 싸늘한 눈빛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이 27 이때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제가 본 느낌으로는 아니 너무 소년 같아서 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40 넘은 중년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40살쯤 됐을 때
40대가 되면 어떤 배우 남아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어요. 모르겠다고 하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요절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고요. 네. 말 너무 재밌잖아요. 요절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상업적인 부분을 굳이 배제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고, 내가 다큐멘터리적인 배우가 아니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본인도 마흔이 되면 40대가 되면 어떨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 드디어 답변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17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듣는 답변. 어떻습니까? 지금 40대가. 어떻게 된 것 같나요? 그러니까 올해 뭐 최고잖아. 2026년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점점 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네. 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영화가 필름 시대였고 아, 필름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네. 지금은 이제 OTT가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럼 나는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나? 여기에 변화를 부정하는 것보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결국엔 더 좋은 쪽이냐 나쁜 쪽이냐는 사실 결과론적인 것 같고 변할 수밖에 없는 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변화 속에 잘 적응을 하면서 현재까지 온 것 같아요. 나이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지금까지 사회적 무리 없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증명하신 거죠.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이상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제가 딱 좋아요. 조인성이 40대라는 것에 익숙하세요? 뭐 익숙하지는 않지만 네. 그 사이에 무릎 수술도 하고 뭐 아픈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액션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체력 저하도 아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 느껴지고 네. 와 이제는 내근직으로 돌아서야 된다. 캐릭터를. 내근직. 그렇지 않으면 네. 이게 너무 몸이 힘들다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지금의 제 모습이 과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겠죠. 저도 네.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한순간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아유, 너무나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마지막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떤 후련하세요? 아니면 아유, 괜히 얘기했어 이런? 이거 아니에요. 뭐 네. 이게 만일 네. 그 예전처럼 기자님 그냥 만나서 대면 인터뷰였으면 네. 더 시원하게 얘기했을 것 그랬겠네요. 같아요. 너무 반갑게 네. 더 어떨 것 같아요. 저도 질문을 더 해보기도 하고 이럴 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타 등등 요즘은 저를 어떤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촬영이라서.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네. 것도 묻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인성 씨가 말씀해 주신 이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